안녕하세요. 코로나 블루와 심리 방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다심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심리학 칼럼니스트 강현식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우시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이 코로나 블루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코로나 블루를 예방할 수 있는 심리 방역, 이런 표현도 요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 방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구체적으로 심리 방역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일상에서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코로나 블루는 의학적인 질병은 아닙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종의 심리적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 문제라고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할 경우 이것이 자살이나 자해를 비롯해 각종 심리적 어려움을 유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체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코로나 블루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진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코로나는 일종의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었을 때 빨리 사라지겠지,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다는 그것이 우리를 크게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큰 병이 걸렸더라도 현대의학이 그것을 고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처럼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현대의학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니겠고, 또 치료 과정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 때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통제감을 줍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어떠한 통제감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이것이 안정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려면 한 1년은 더 기다려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무력감을 가져다 주는 기간이 1년이나 더 남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백신과 치료법이 없다는 두려움은요, 인류를 전에 없는 공포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가 걸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가 자신의 개인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안녕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례로 여러분, 서양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이다 보니까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타인의 안녕을 더 걱정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걸리면 내 가족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혹시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내가 살고 있는 단지에, 혹은 우리 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나 때문에 내 자녀의 학교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긴장감과 불안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끊임없이 언론과 미디어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사와 정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협감과 공포감을 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런 기사나 정보를 살펴보면은 이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계속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휴대폰으로 계속 재난 문자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통과할 때, 그런데 그 지역에서 확진자가 생겼으면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도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문자가 오고요. 그리고 또 주말이면은 외출할 때 조심해라, 이런 문자도 계속 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재난 문자가 일상 문자가 되었을 만큼 우리에게 이 재난은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저렇게 좀 과도하게 이야기를 할까? 아니,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자가 개발이 되면 우리가 그 전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이렇게 바뀐 일상이 어쩌면 우리의 정말 당연한 일상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요. 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일상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마저도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대인관계 단절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우울감을 겪게 되는데요. 자,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이 우울감, 코로나 블루,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말하던 우울감, 우울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코로나에서 기인된 것일 뿐, 사실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은 모든 우울감에 공통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코로나 블루의 증상, 첫 번째 신체적인 증상은요,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뭔가 내가 예전처럼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어떤 변화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언제 정도 끝날까? 하는 그런 가슴 답답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또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러한 가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계속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요.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계속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불량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두통, 그리고 어지러움,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형상 등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겪기도 하고요. 이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건 바로 심리적인 증상입니다.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끝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거, 또 이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기력감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분이 다운돼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동시에 불안과 초조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 근심과 걱정을 놓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우울해지다 보면은 계속 잠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잔다든지, 또 지나치게 많이 자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이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불면증을 겪기도 합니다. 집안에만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허전함, 가슴 답답함, 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음식에 집착하느라고 폭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자신의 일상에서 휴식을 위해서 게임을 가끔 했던 사람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자신이 할 일이 없어지고, 또한 이 불안과 초조감을 잊기 위해서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그리고 지나치게 술을 먹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대인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없고 또 대인관계를 이전처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연락이 오더라도, 그리고 또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 뭔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연락마저도 피하는 대인관계 회피 현상이 바로 코로나 블루의 중요한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코로나 블루 이거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닌가요? 뭐 지금이야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당기고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변화는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코로나 블루가 좀 과장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작년보다 자살률이 하락했다는 근거를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상반기 국내 자살자 통계가 나왔는데요, 6,27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죠, 이때보다 7.4% 502명이 감소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사람들에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좀 우울하기보다는 좀 긴장되고 힘들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 블루라는 뭔가 새로운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감염병은요, 일시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2003년 홍콩의 사스 사태 때 자살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사스 사태가 종료된 직후 일주일 동안 홍콩에서 무려 1,200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살자는 실제로 줄었지만 자살 예방 상담 건수는 올해가 상반기가 8만 3천 건이라면요, 작년은 한 해 동안 8만 9천 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상반기에 자살 예방 전화로 받은 상담 건수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수치와 맞먹는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고 긴장이 되고 불안해서 어쨌든 지금 당장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적지만 그런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잠재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자살자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여성이 7.1%가 증가했다 그럽니다. 반면 남성은 6.1%가 감소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살 숫자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감소했지만 이거를 성별로 구분해 봤을 때 여성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자살자의 수가 증가했고요. 특별히 20, 30대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20, 30대 여성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살자의 숫자는 줄었지만 자해로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5.9% 증가했고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5.8%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살자 숫자 전체만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을 뿐,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면 홍콩의 사례처럼 자살자 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20, 30대 여성들에게 코로나 블루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